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2막이 전개될 때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2막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더 승선을 할 수 있을 건지 또 기존에 1차 상승을 마쳤던 우리 또 AI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나타날지 아니면 이익 실현 차원으로 두들겨 맞을지 여러 생각이 교차하는 그런 한 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주가가 추가 상승한다면 상승의 조건은 뭐가 필요하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될 관심 종목은 뭐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그림을 가지고 금주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역시 핵심은 엔비디아발 AI주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냐. 또는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릴 거냐. 세 번째는 2600이라는 박스권을 뚫고 가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기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뭐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뭐냐.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 전망이라 좀 4, 50분 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틀어놓고 다른 일 하셔도 되고 또 중간중간 보셔도 되고 긴 이야기를 좀 짧고 쉽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시장을 한번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2.12, 나스닥은 1.07, S&P 500은 1.45% 상승하며 큰 빅 상승이 나타났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우가 크게 상승하면서 우리 예상 밖으로 상승력이 컸는데 거기에 상승 종목을 보면 캐터필러, 네, 캐터필러가 8.4%나 상승을 했으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죠. 또 크게 오른 종목이 뭐 나이키 4%, 그 다음에 다우, 3M, 또 3M도 8% 이상 올라가며 다우 케미칼 같은 전통의 어떤 뭐 시클리컬 화학, 뭐 나이키 같은 것은 소매역품이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력을 키우며 다우가 크게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1.07% 올랐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소폭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반면 테슬라가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스닥에 나타났습니다. S&P 500도 1.45% 상승하며 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자, 금요일 상승의 원인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굳건한 미 경제의 실업률이 최저로 나타나면서 경기가 침체가 아닌 골디락스다. 이렇게 이제 시장 평가를 한 거죠. 골디락스, 경기가 침체가 아닌 골디락스의 방점이 찍힌 그러한 시장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미국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 이제 표결을 끝낸 거죠. 증시는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 불이행 상황을 면한 것에 대해서 크게 반등을 했다. 5월 고용 보고서는 전문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을 보이며 하반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5월 비농업 일자리가 33만 9천 개, 전망은 19만 개를 훨씬 뛰어넘었죠.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코로나19 이후에 공백이 된 일자리가 많아 수요가 충분치 않는 모습. 그런데 질적인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같은 좀 퀄리티가 낮은 쪽이 올라가고 빅테크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나타난 모습이었다. 그래서 고용을 내조 적계급과 같은 좀 질이 낮은 쪽으로 올라갔고 실업률은 3.7로 전월 3.4에서 소폭 올라가면서 데이터를 중시하는 미국 FOMC에게 나름대로 희망을 줬다. 그렇죠? 미국은 올 초까지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하반기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지만 이들이 모두 다 틀렸다. 그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탄탄한 데다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표의 기술 기업들이 실적이 꺾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테마로 작동을 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선별적 호황 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연착륙 시나리오가 더욱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금요일 날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엔비디아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대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새로운 관심사죠. 제가 첫 번째로 AMD를 지난번에 크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해라. AMD는 200달러까지 일단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총이 지금 270조니까 500조까지는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AMD를 사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눈에 들어온 종목이 브로드컴이죠. 네, 브로드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브로드컴이 인공지능 이슈 테마 종목 가운데 저평가됐다고 주장을 했다. 저평가. BOA 애널리스트 BMAC아리아는 브로드컴이 AI 사업분의 매출을 전체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사업분의 20억 달러 매출에 주당 3달러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연초 대비 YY로 41%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AMD, 브로드컴이 새로운 우리의 이제 타겟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고 싶는 거죠. 네, 주가가 1년 동안 쭉 450달러에서 812달러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브로드컴이라는 건 어떤 회사이냐? 통신 반도체 업체죠. 광대역 통신 및 음성, 영상, 데이터, 네트워크 관련된 반도체를 주문하는 팹리스 기업인데 이 브로드컴이 현재 가장 또 저평가된 영역이다. 그런데 시총을 보니까 3,385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은 443조짜리죠. AMD가 210조, 브로드컴이 443조, 엔비디아가 1270조 뭐 이렇게 된다면 브로드컴은 일단 600이나 700, 800달러까지 800조까지는 시장을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서 AMD와 브로드컴을 한번 잘 지켜보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는 이제 서약금이들이 해볼 수 있는 좋은 플레이 중에 하나죠. 이것저것 머리가 아픈 사람은 AMD와 브로드컴을 사고 견디는 거죠. 국내 시장에서 머리 아프게 계속 단타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급 추이를 한번 봅시다. 일주일 동안 코스피는 2조 1000이나 2조 1000억이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거죠. 네, 대단합니다. 지난 1개월 동안은 4조 6천 정도가 들어왔고요. 반면 코스닥은 일주일간 2689억이 들어왔고 지난 1개월 동안은 뭐 마이너스 1235 최근 들어와서 코스닥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뭐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이 일주일 동안에 2조가 들어온 건 2조 1000억이나 들어올 정도로 초강세. 결국 반도체 업종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모든 것들 2조 중에 거의 1조 8천이 삼성전자였다고 하니까 뭐 두말 할 것이 없는 거죠. 이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질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양면성이 있을 것 같다. 주의 있게 보자. 일본에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한국에서 자금을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국을 사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 이렇게 일단은 한국, 일본 동시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중국 쪽에서는 좀 돈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시장의 또 자금 추이를 보면 한국은 8.5억 달러가 들어왔고 인도는 5.7억 달러, 대만은 15.2억 달러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결국 한국, 인도, 대만처럼 IT가 세고 그리고 제조업이 강한 4차 산업, AI 시대에 맞는 국가들에 대해서 선별적인 선호 현상이 글로벌 자금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밸류에이션이다. 먼저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에서는 고평가 영역이 들어왔죠. 한국은 15.2배, 미국은 19.1배, 유럽은 12.1배, 일본이 23.5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11.8배, 인도가 20.2배. 인도는 크게 변함이 없고 한국은 14.8배에서 15.2배까지 올라오고 미국이 19.1배.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좀 고평가 영역에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봐요. 절대적으로는 고평가이지 상대적으로 우리만 올라갔다면 고평가이지만 미국, 일본, 뭐 인도,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보기는 힘들다. 같이 올라오면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고평가지만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남들도 올라왔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온다면은 뭐 레벨이 올라와져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조금씩 하반기로 갈수록 이 밸류에이션의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은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될 게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투자 포인트는 뭔가?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이 이후에 글로벌 시장을 움직일 그런 키 포인트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금리 방향성이 중요하다. 금리가 이제 중요한 투자 팩터가 된다. 달리 말하면 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퍼가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EPS가 낮아지기 때문에 퍼가 고평가될 확률이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업 자체의 수익 증가밖에 없다. 결국은 기업 자체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하반기에 펼쳐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죠. 퍼가 떨어져야 추가로 오를 수 있다. 하반기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은 정부 지출 축소를 기반으로 타결이 됐다. 향후 정부 지출 축소는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사실이죠. 현재 3분기와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향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시중금리는 하락하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은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기보다는 살짝 많이 올랐죠. 살짝 하락한 후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 중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의한 정부 지출 축소는 결국은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3년 3분기와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QOQ 기준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이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결국 금리가 하락하지 못하면 기업들의 EPS 이익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자, 국채 발행 증가는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부채 한도 협상 타결로 국채 발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죠. 2023년 4월까지 5조 달러의 단기 채권이 발행됐고 현재 재무부 가용 가능 현금도 485억 달러에 불과하다. 최근 2년간 단기채 연간 발행 규모가 13에서 14조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재무부가 가용 가능 현금 평균이 6,700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485억 달러 그리고 4월까지 벌써 단기채가 5조 달러 발행됐다는 것은 향후에 국채 발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다면 금리를 올라가는 거죠. 발행 수급 측면에서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갈 그런 가능성에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로 금리 상승 요인을 보면 연준의 추가 자산 매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어질 전망이다. 이거 금리 상승 요인이죠. 한편 연준의 자산 매각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라면 올간 950억 달러 정도 자산 축소가 예정되었지만 은행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자금 지원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죠. 2023년 5월까지 연준 자산은 2012년 말 대비 1652억 달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750억 달러 정도 이어져야 되면서 8.1조 달러 정도까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8.4조 달러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하반기에 갈수록 연준의 추가 자산 매각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다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풀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나마 또 금리의 긍정적인 요인은 돈이 MMF로 몰려갔다가 이 MMF로 몰려간 돈이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그런 정치적, 경제적, 환경 요인이 안정을 찾은다면 MMF로 나갔던 돈이 금리가 높은 채권, 국채로 돌아올 가능성, 나름대로 수급 측면에서 도움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 미국 위험자산 해피는 MMF로 자금이 집중됐다. 2012년 12월 4.8조 달러였던 MMF가 5.4조 달러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급락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국채 모습이 나오면서 국채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면들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던, 미국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다시 시장에 매각을 해서 부채를 줄이는, 자산을 줄이는 그런 가능성 같은 금리 상승 요인과 MMF 같은 자금이 다시 국채로 돌아올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서로 섞이는 모습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금리는 중금리 수준 3에서 4% 사이에서 10년짜리 기준으로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 이 가능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떨어지지 않는 것은 좀 기업 실적에 나름대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금리 상승의 부정적 요인은 FOMC가 금리를 아직 이제 인상할 가능성이 아직 미해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나 고용 상황이 이렇게 좋다면 미국에서는 일단 6월달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하고, 그 다음에도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CPI나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FOMC가 취할 수 있는 길은 금리를 인상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들이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는 심하게 확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금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금리에 민감하게 시장을 보는 이유는 결국 기업의 실적이 하반기에 주가 상승의 동력이라는 가정을 딱 박아놓고, 기업이 주가가 상승하려면은 뭐 금리가 낮아져서 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하는 방법은 하나하고, 그건 좀 어려워 보인다. 그 이야기를 앞에서 했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힘으로 기업 이익이 증가를 한다면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러한 가능성, 파워와 힘과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브랜드 파워와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하반기에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것이다. 그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1차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죠. 향후 주식시장은 퍼 상승이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요인의 압박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금리 하락으로 인한 퍼 하락보다는 기업 자체의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한 퍼의 조정, 이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좋은 경제 지표가 더 좋아지는 것보다도 경험적으로 최저 수준에 있는 경제 지표가 반전하면서 이익 개선에 의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경제 지표의 변화는 거의 다 멈춰 있는 것은 따라서 기업 자체의 힘에 의해서, 그렇죠? 또한 바닥에 있던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PMI 지수 같이 바닥에 있던 것들이 턴을 할 때, 그때 이제 수혜를 받을게요. 결국은 이제 기업의 이제 힘인데,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결론을 1차적으로 내보고 싶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체감 경기 지수 중에 하나인 신규 주문 지수가 현재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신규 주문이 나와야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PMI 지수의 서브 섹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규 주문 지수가 현재 5월 기준으로 최저 수준을 나타내는데, 얘가 돌아설 수 있다. 여기에 돌아섰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라. 미국 고용시장 확장 지속과 중국 부동산 규제 완화 기준으로 향후 반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동지표의 이익 추정치 변화가 민감한 기업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해 보인다는 얘기가 1차 핵심이다. 이걸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우리 하나증권의 이재만 의원이 애널리스트가 쓰신 자료를 제가 요약 정리한 거니까 그분 자료를 준용했다는 것을 밝혀드리는 거죠. 따라서 이 회색이 신규 주문자 지수인데, 그렇죠? 이 신규 주문자 지수가 PMI 지수 중에서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돌아섰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은 이제 주문이니까, 신규 주문 지수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기업을 찾아서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한다면 이익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 테마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한 퍼 하락이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지금 퍼가 높지만 이익이 증가하면서 퍼가 낮아질, 퍼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고평가에서 저평가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이야기했는데, 삼성전자, SDI, 네이버,
포스코 홀딩스, 셀트리온, LG전자, LG이노텍, 한원시스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두산퓨얼스, PI 첨단소재, 코맥스 이런 종목들이 23년 기준으로 23년 기준에서 24년 퍼가 낮아진다는 거죠. 이익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LG전자죠. 네, LG이노텍 이 두 개, 셀트리온도 포스코 홀딩스, 바닥에 있는 네이버, 삼성전자, SDI 이런 종목들은 한번 봐야 된다. PI 첨단 소재, 한솔케미칼 이 정도. 코스펙스도 뭐 괜찮아 보이지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번 잘 살펴서 포트폴리오에 한번 집어넣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6월 이후 서머랠리가 지속될 것인가. 그렇다면 지식이 서머랠리가 지속되려면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더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 퀘스천은 6월 이후에 서머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서머랠리를 지속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은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을 잠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물가가 첫 번째 요인으로 하반기에 가서는 본격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서머랠리를 이어갈 원동력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죠. 소비자 물가 둔화와 무역 수지 개선 가능성 등이 새로운 서머랠리의 바탕이 될 것이다. 2023년 5월 한국 소비자 물가가 YI로 3.3%로 둔화됐는데 6월에는 3.0%로 YOY 기준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케이. 한국 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 전기, 가스요금 인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상품 물가지수 하락이 진행됐는데 향후는 서비스 물가지수 둔화도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3.5%로 안정됐는데 이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성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 한국만 봐도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된다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그 기대감이 서머랠리를 받치는 첫 번째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동안 크게 올랐던 서비스 물가가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물가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당장에는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또한 5월 유로존의 예상 소비자 물가도 6.1%로 YY 기준으로 전월 대비 0.9%포인트로 준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5월 4.1%, 13일에 발표되죠. 지금 4.9에서 4.1%로 또 6월에는 3.3%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 선진국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하반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데 보통 상반기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하반기 물가는 상반기 물가 상승의 반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 여러 경험상. 이는 상반기에 서비스 물가 인상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하반기는 뒤집어 보면 서비스 물가 인상이 없었다는 거죠. 주로 연초에 물가 상승이나 그중에 서비스 물가를 많이 올려주고 가격을 올려주고 하반기에는 상황을 보면서 물가를 올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갈수록 유럽과 미국의 서비스 물가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우리가 고민했던 CPI의 그 하락 속도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서머랠리를 받치는 힘이 될 것이다. 하여튼 2022년 4분기부터 소비자 물가 둔화가 빨라지면서 OECD 소비자 심리지수가 반응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데 5월부터 소비자 물가 둔화가 미국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실질소득 증가가 향후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 결국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연착륙에 대한 그러한 브라이트한 측면이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서머랠리로 선반영돼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로 봐도 5월 6.1%까지 하락한 EU CPI죠. 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CPI도 이번 달 6월 13일에 발표된 5월 CPI도 4.1%까지 하락할 가능성. 아주 좋아 보이죠? 6월 CPI는 3%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서머랠리를 뒷받침해줄 요인은 무역 수지 개선도 전망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6월에 무역 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원유 가격 안정을 고려하지 않았던 천연가스 가격 하락이 2분기부터는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크게 낮춰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하락으로 2분기부터는 에너지 수입 비중이 낮아지는 거죠. 수출 측면에서는 수출 물가 지수 하락세가 멈추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 그럼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문제가 되죠.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줄고 다음에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다면은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개선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바이 코리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4월까지 반도체 재고가 사상 최고치로 높아진 점은 부정적이죠. 그러나 5월 32GB DDR5 모듈 고정거래 가격이 14%나 상승한 점은 긍정적이죠.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국면에서 코스피 상승 추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업종별 순환매가 좀 필요한 거지. 너무 한쪽으로 몰린 것보다는 다양한 방면으로 업종이 순환매로 돌면서 주가가 여러 업종이 함께 올라간다면 다시 우리나라는 2600을 뚫고 2800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골디락스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서머넬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 중에 하나인 거죠. 최근에 원유와 가스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면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춰져 있던 반도체 가격이 살짝 이제 옆으로 행보하면서 상승 트렌드로 돌아설 가능성. 수출 측면에서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서머넬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FOMC의 금리 동결이다.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죠. 네. 이러한 가능성이 새로운 서머넬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첫째는 뭐 물가가 생각보다도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하락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질 것이고 제조업이 살아날 것이고 FOMC마저 금리를 동결해주고 유동성을 빨아가는 것에 좀 멈춰만 준다면 시장은 제2의 골디락스, 그 골디락스가 이미 시작됐고 그게 썸머넬리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세 번째 퀘스천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이렇게 썸머넬리가 확실하고 클리어하게 프로바빌리티가 높고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을 준다면 무엇이 올라갈 것인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핵심 키포인트죠. 그러면 세 번째 퀘스천은 그럼 뭐가 오른다는 것인가? 첫 번째 제 생각 AI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테크 쏠리민 현상이 나타났던 상반기, 그러나 하반기에는 더욱 이중에서 압축된 그러한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상반기 주식시장은 일부 대형 테크 주식들이 견인을 했죠. 특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테크 의존도는 하반기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시장은 경기 둔화 국면 속 높은 성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로 AI를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 2분기 가이던스도 이와 같은 기대감을 한층 강화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경기 둔화는 이어지는 만큼 AI를 대체할 만한 다른 성장 동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테크주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또 새로운 엔비디아에 관련된 섹터 중에서 우리가 좀 넓게 펼쳐서 관심을 가진 종목이 있는가? 시장의 AI 외의 성장 스토리에 집중하는 이상 엔비디아 외 AI 수혜 분야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다가온 거죠. 네트워크 장비 기업들, 또 반도체를 디자인한 팹리스 기업들, 이와 관련된 전력 장비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형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AMD, 브로드컴을 가장 선호를 하죠. AI란 실제 계산 가시성이 가장 뚜렷하기 때문이죠. AI 이외에는 아래와 같은 분야가 관심이 있는데, 첫째, 소비를 지르려는 소비자들, 또 중고차 및 부품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들이 이제 중고차 및 부품 가격들이 이제 소득이 좀 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분야도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강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막판 스파트를 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다. EPA,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환경보호청이죠.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등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가수화시킬 가능성. 그래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좀 쉬었다가 하반기에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AMD나 브로드컴처럼 엔비디아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다음 중고차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들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냥 우리나라에도 크게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 리오프는 승리자는 중국 관련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용 미료기기와 섹터와 엔터 섹터라는 거죠. 네. 이들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승리자로 이미 들어왔다. 의료 미용 기구는 가수성이 최고죠. 네. 유럽의 비싼 것들을 우리가 싸게 미치면서 선진국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좀 후진국들을 개발도상국들을 공략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이 가수성이 높으면서 퀄리티가 좋은 이러한 것들이 오면서 이 시장에서 성장력이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신흥국의 K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구매력으로 인하여 오리지널 비싼 장비에 대해 구매력을 꺼렸던 신흥국에서 이러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가수성이 높고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큐가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의료 미용 기구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임플란트가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이런 구조였다는 거죠. 네, 외국 것은 비싸고 자국 거에 대해서는 뭔가 기술적으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도 싸고 미용 기술도 높고 퀄리티가 높은 한국 제품이 중국의 그 어려운 시장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죠. 또 중국이 한한령의 이제 의료기기로는 벗어나 있으면서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엔터주의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 엔터 산업은 상대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의 영향을 덜 받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팬덤이 커지면서 성장성도 여전히 높아 연간 이익 개선이 눈덩이처럼 스피로보가 돼서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더 커질 가능성에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된다. 각 엔터사별로 소속 아티스트의 음반, 음원 판매가 늘고 공연 규모가 커지고 콘텐츠의 선거 확대 등에 따라서 편차는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특히 하반기는 주요 엔터 4사 모두 차세대 성장원이 될 수 있는 신인들에 대한 데뷔 일정이 잡혀져 있다. 이런 거죠. 네. 또한 음악 엔터 사업과 AI 기술이 융합이 나타나면서 또 다른 혁신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엔터 산업이다. 즉 우리가 AI에서 챗GPT 같은 것들은 뭐 검색 정도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것은 영상 AI 분야와 영상 의료 AI 분야와 바로 엔터에서 AI 분야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다양한 모델과 굿즈를 팔 수 있는 것과 음원과 이런 것들을 다시 재가공해서 뭔가 시장 사람들에게 글로벌 이런 팬텀 그런 고객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AI가 접목되면서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영상과학과 엔터가 AI의 실질적인 수혜주이고 리오픈의 실질적인 수혜주이다.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이들의 성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주가가 1차 상승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고평가라고 생각해서 뛰어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존버해서 버텨라, 견뎌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자, AI 혁신의 구체적인 활용처가 오히려 바이오 산업종에서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바이오 산업이 근본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튀어 올라오는 거죠. 제약바이오 업종은 경기와 무관하게 전방 산업 수요 증가로 인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현금이 부족한 제약사와 자금 조달이 필요한 바이오 기업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소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에서 관심이 큰 AI와 헬스케어 산업의 접목은 단기적으로 의료 데이터 영역에서의 활용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분야가 1차적으로 수혜로 떠오를 것이다. 2023년 국내 헬스케어 업종에서도 블록버스터 약물이 도출될 수 있을 만큼 이러한 업종에 대한 바텀업 차원에서 관점이 필요하다. 타피그는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와 미군 보업 등재 등을 앞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티론 헬스케어, 항암제 레이저티닙의 긍정적 결과가 예상되는 유한양행, 그리고 이중항체 기술의 구체적 구현이 전망되는 관련 기업,
ABL 바이오, 앱클론, 파맵신, 에이프릴 바이오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AI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의료, 헬스케어와 엔터 쪽이 먼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해서 튀어 올라왔다. 이들이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스피로보 현상에 의해서 Q와 P가 동시에 더 늘어날 것이다.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시장은 이제 박스권 상단 2600포인트를 뚫고 추가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박스권 중간 수준으로 하락하여서 차익 매물이 쏟아질지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는 게 이번 주일 것이다. 특히 AI 시장의 성장주로 등극한 엔비디아발 GPU,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추가 상승 여부도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한미 반도체가 이제 이 차익 물량을 맞으면 25,000원대까지 내려와 버린 거죠. 저는 더 사서 충분히 4만원대까지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특별한 AI 관련주 이해 분야가 없는 관계로 이들의 상승 리더십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시장은 늘 고여 있거나 낡아 있거나 익숙해져 있는 단어들을 좋아하지 않죠. 네. 그래서 새로운 그 무엇을 찾은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중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의 한 손에는 AI, 반도체, DDR5, 엔터, 영상의료 AI, 피부 미용기기,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등 기존에 잘 나갔던 것을 한 손에 쥐고, 그다음 다른 한 손에 새로운 그 무엇을 찾았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 아직까지 눈에 들어오진 않다. 기존 것들이 더욱 강화, 확산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시장은 늘 체인지업을 하고 낡은 것과 익숙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 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 혹시 바닥에 깔려있는 통신주일까? 또 메타일까? 메타버스일까? 아니면 게임주일까? 뭐 이런 것들, 여행주일까? 올여름에 사람들이 미어 터져서 항공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정도인데, 이런 여행주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건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는 그러한 6월 두 번째 주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간 전망이 때문에 여러분들과 긴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투자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로 오시면 방향성을 찾을 수 있으십니다. 가지고 있던 종목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엣지 있게 클리어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향후에 어떤 종목으로 추천 종목을 좀 생각을 받고 싶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해 줄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진 종목들, 우리 스터디 모임이나 우리 카페나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살짝살짝 비껴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좀 잘 견디시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 좀 가지고 가는 전략, 존버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